뇌졸중 시어머니를 6년간 간병한 끝에 남편은 내 생일날 이혼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펜을 들어 빠른 속도로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서명부터 구청을 나서기까지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구청 문 앞에서 나를 막아선 그가 물었다. 할 말 없어? 왜 이렇게 순순한 건데? 나는 그의 역겨운 얼굴을 보며 웃었다. 지난 6년 진절머리가 났거든. 그냥 걔한테 밥 줬다 칠게. 구청의 딱딱한 회색 벽이 눈을 아리게 했다. 이민주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지난 8년간 자신의 말이라면 뭐든 따르던 박서연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단칼에 돌아설 줄은. 그는 막 발급된 따끈따끈한 이혼 확인 서등본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서슬퍼렇게 돋아나 마치 그걸 찢어버릴 것만 같았다. 박서연, 대체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본인조차 눈치채지 못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내가 깊이 사랑했던 그 얼굴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그 얼굴에는 낯섦과 혐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무슨 뜻이긴, 이혼하자는 거잖아. 당신 뜻대로.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다. 아마 따지거나 혹은 협박하려 했겠지. 하지만 나는 단 한 글자라도 더 듣는 것이 인생 낭비라고 생각했다. 나는 몸을 돌려 길가로 걸어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문이 열리고 차에 올라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이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비바람에 침식된 석상처럼 차가 출발하며 그 건물과 그 사람을 멀리 뒤로 던져버렸다. 나는 좌석에 등을 기댄 채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너무나 길고 무거워서 마치 폐 속에 6년간 쌓여온 탁한 공기를 전부 토해내는 것 같았다. 차창 밖의 거리 풍경이 빠르게 뒤로 감겼다. 빨리 감기된 무성 영화처럼.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같은 건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닦아드리던 수많은 깊은 밤에 이민준의 차가운 등을 바라봐야 했던 수많은 순간에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 택시는 내가 집이라 부르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다. 나는 요금을 내고 텅 빈 나 자신을 이끌고 익숙한 동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누렇게 뜬 얼굴, 눈가에 자잘한 주름, 색이 바랜 낡은 옷,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32살. 여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수분 한 방울까지 모두 짠해져 버린 식물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리자 문이 열렸다. 익숙한 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섞인 냄새가 얼굴로 확 끼쳐왔다. 속이 울렁거렸다. 여기가 바로 내가 6년간 싸워온 곳, 나의 감옥이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겠지. 나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내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어냈다. 캐리어는 크지 않았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얼마 되지 않는 내 개인 물품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나는 하나하나 물건을 넣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물건을 정리하듯 동작은 평온했다. 손가락 끝에 액자 하나가 닿았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눈에 별을 박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민준도 나를 아는 채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지금 와서 보니 그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불과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액자를 뒤집어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이민아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다. 내 시누이 이민준의 여동생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이민아의 날카롭고 고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오빠한테 다 들었어. 서류에 도장 찍었다며? 주제 파악은 하네. 빈손으로 쫓겨나는 게
애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결말이지. 우리 집이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하지 마. 몇 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면서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둔 것처럼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가 욕하다 지쳤을 때쯤 나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캐리어에 지퍼를 올리고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쇠로 거칠게 열렸다. 이민준이 뛰어들어왔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것이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다. 그는 내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져 버렸다. 박서연, 가려고? 엄마를 이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가겠다고? 그는 달려들어 내 캐리어를 빼앗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어림없어. 이렇게 편하게 가게 둘 줄 알아?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쓰는 무기, 도덕으로 나를 도자매기 시작했다.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6년이야. 당신이 6년을 돌봤잖아. 근데 이제 와서 가겠다고? 당신 양심은 개나 줘버렸어? 박서연, 사람 도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나는 악을 쓰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그와 언쟁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작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이민준 씨,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은 듯이 고요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6년간 난 5만 원 넘는 옷 한 벌 사입은 적 없어. 10만 원 넘는 화장품 한 세트 써본 적 없고 우리 엄마가 주신 결혼자금 3천만 원. 전부 당신 어머니 재활치료사 부르는데 썼어. 연봉 5천만 원 받던 디자이너 일도 그만두고 온전히 집에만 있었지. 내가 아낀 간병인 비용, 시장 최저가로 월 250만 원만 쳐도 6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야. 당신 어머니 약값, 식비, 생활비, 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뒀어. 그런데 당신은 내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해 다른 사진을 띄웠다. 그가 지난달에 막 바꾼 200만 원짜리 최신형 휴대폰, 그리고 그의 손목에 채워진 300만 원짜리 시계 사진이었다. 이민준 씨, 지난 6년 동안 대체 누가 이 집을 먹여 살린 걸까? 대체 누가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을 빨아먹으며 자기의 번지르르한 삶을 유지한 걸까? 이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메모 속의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더는 그를 보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나뒹구는 캐리어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 이 집을 못 떠날 줄 알았다고. 착각하지 마. 난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나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이유를. 오늘 당신이 그걸 내게 줬어.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이민준이 나를 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문을 열자 바깥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빛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는 지옥, 눈앞은 새로운 삶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가로수길에 섰다. 해질녘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그제야 나는 내가 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서울은 이렇게나 큰데 나를 위해 켜진 등불 하나 없었다. 부모님은 고향에 계신다.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 지난 6년간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끊겼다. 휴대폰 주소록을 몇 번이나 훑어내렸다. 마침내 손가락 끝이 강유진이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나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친구.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야 연결되었다. 서연아,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떴나. 유진이의 경쾌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장난기가 가득했다.
내 코끝이 찡해지며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다. 유진아.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것 같았다. 전화기 저편의 유진이는 즉시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챘다. 서연아, 왜 그래? 너 울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다. 너 어디야?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바로 갈게. 나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길가에 쭈그려 앉아 얼굴을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었다. 나는 내가 이제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강인함과 위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내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유진이가 하이힐을 신은 채 달려나왔다. 길가에 쭈그려 앉은 내 초라한 몰골을 본 그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박서연. 그녀는 달려와 나를 힘껏 껴안았다. 그 개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말해.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더는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마치 지난 6년간 겪었던 모든 억울함, 분노, 고통을 전부 울음으로 쏟아내는 것 같았다. 유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안고 내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내 눈물이 그녀의 비싼 정장 재킷을 흠뻑 적시는 것을 내버려 둔 채 얼마나 울었을까. 거의 탈수 상태가 된 것 같았을 때 나는 겨우 울음을 그쳤다. 유진이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차에서 티슈를 꺼내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말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진이의 아파트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이었다. 180제곱미터 약 55평의 넓은 공간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곳곳에서 싱글 귀족의 향기가 풍겼다.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더니 주방으로 들어갔다. 곧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찌개 위에는 노란 계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고 파릇파릇한 파가 뿌려져 있었다. 우선 뭐 좀 먹어. 배가 불러야 욕할 힘도 생기지. 나는 그 김치찌개를 보며 또다시 속절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어본 지가 정말 까마득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밥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유진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식사를 마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그 이혼 서류와 지난 6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유진이는 화가 나서 소파에서 벌떡 뛰어올랐다. 이민준 그 짐승 같은 놈, 이민아 그 쌍년, 그 집구석은 다 흡혈귀들이야. 서연아,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어.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는 건 너 자신에 대한 모욕이야. 그녀는 나보다 더 심하게 욕을 했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나를 위해 분노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마저 스르르 풀렸다. 유진아,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유진이는 손을 내저으며 나를 욕실로 밀어 넣었다. 가서 깨끗하게 씻어. 내 몸에 붙은 그 재수 없는 기운 싹 다 씻어내.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내 침대 반쪽은 내 거야. 욕실에서 따뜻한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내 몸을 씻어내며 마치 내 지난 6년의 인생도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낯선 나 자신을 보며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유진이가 이미 내 잠자리를 봐준 후였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를 맡았다. 전에 없던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정말 깊이 잠들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 이민준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내가 떠난 후 이민준은 거실에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그는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다. 서연아, 박서연. 그 죽일 년 어디 갔어? 왜 밥 안 주고 지랄이야? 날 굶겨 죽일 셈이냐고. 이민주는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는 입과 눈이 비뚤어져 있었고 성질은 화약고처럼 폭발 직전이었다. 엄마, 서연이 갔어요. 갔다고? 어딜 가? 그 게으른 년 또 땡땡이 치러 갔구먼. 당장 전화해서 굴러 들어오라고 해.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민주는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가 그녀를 위해 무언가 만들어 보려 했다. 그가 주방에 들어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밥은 죽이 되어 버렸고 반찬은 새까맣게 타버렸다. 주방은 금세 타는 냄새로 가득 찼고 환풍기는 그 냄새를 다 빨아들이지도 못했다. 이민아가 퇴근하고 돌아와 본 것은 바로 이 아수라장이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새언니는? 갔어. 우리 이혼했어. 이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아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드러냈다. 이혼? 잘했어, 오빠.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런 여자는 진작에 버렸어야 했어.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울고불고 소리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온 집안의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을 때야 두 남매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허둥지둥 시어머니를 치우려 했지만 손이 서툴다며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두들겨 맞고 욕만 먹었다. 첫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시어머니는 입에 맞지 않는다며 사방에 토해냈다. 이민주는 처음으로 박서연이 없는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골치가 아파 머리를 쥐어뜯었다. 머릿속에는 통제할 수 없이 내가 떠날 때의 단호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거대한 공포가 처음으로 그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유진이의 전화에 잠이 깼다. 그녀는 이미 출근했고 아침밥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한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보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와 있었다. 전부 이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리고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 하나. 박서연, 당장 돌아와. 엄마가 어젯밤 내내 난리치시다가 지금 열나셔. 어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명령조였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비웃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씻고 유진이가 준비해준 아침을 먹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즐겨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6년. 꼬박 6년이었다. 나는 태엽이 감긴 팽이처럼 매일 시어머니와 그 집을 중심으로 뱅뱅 돌았다.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한편 이민주는 집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내게 전화가 닿지 않자 그는 이민아와 함께 반차를 내고 열이 나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했다. 접수, 대기, 검사,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남매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의사는 간병 소홀로 인한 요로 감염에 스트레스가 겹쳐 열이 난 것이라며 큰 문제는 아니지만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병실에 눕히고 나니 이미 정오가 다 되었다. 이민주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민아의 휴대폰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막 점심을 먹고 유진이의 서재에서 그녀의 노트북으로 내 이력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다. 박서연.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분노를 억누른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 번호 차단했어? 엄마 아파서 입원하신 거 몰라? 그의 말투는
마치 극악무도한 죄인을 심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좀 우스웠다. 이민준 씨,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내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고 심지어 예의까지 갖추고 있었다. 우린 어제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저는 당신 어머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제가 그분을 더 이상 돌봐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전화기 저편에 이민준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다.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박서연, 너 꼭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그가 이를 갈며 물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세월이 있는데 8년이나 엄마라고 불렀던 분이잖아. 그는 또다시 그놈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내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민준 씨, 정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난 6년 저는 그분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분은 저를 단 하루라도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 있나요?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제 몸에 반찬 그릇을 엎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일부러 침대에 소변을 봐서 저를 몇 번이고 이불 빨래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이제 와서 저한테 정을 운운하다니 우습지 않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다. 이민주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분위기를 바꾸어 말했다. 물론 그렇게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화기 저편에 이민주는 희망을 본 듯 숨소리마저 가빠졌다. 제가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유료로요. 시장 가격에 따라 일일 케어는 시간당 30만 원, 야간 및 공휴일은 2배입니다. 식비, 교통비는 별도 실비 정산이고요. 하루 24시간이면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한 달치 비용을 선불로 제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입금 확인되는 즉시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는 간병만 책임집니다. 감정적인 케어는 포함되지 않아요. 어르신께서 저를 때리거나 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정당방위니까요. 내가 이 긴 말을 마쳤을 때 전화기 저편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이 사이로 겨우 몇 글자를 쥐어짰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피차일반이죠. 나는 담담하게 두 마디를 뱉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 모든 과정을 유진이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다. 내가 전화를 끊자 그녀는 즉시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서연아, 완전 멋졌어. 저런 인간한테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가격을 매겨야 해. 내가 했던 헌신이 가치 있는 노동이었지. 저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공짜 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나는 웃었다. 마음이 이렇게 후련했던 적은 없었다. 나는 모든 집중력을 다시 내 이력서에 쏟아부었다. 나는 한때 업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상도 몇 번 탔었다. 비록 6년을 쉬었지만 전문 지식과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잃어버린 6년을 조금씩 전부 되찾을 것이다. 이민준과 그 집은 내게는 이미 과거일 뿐이다. 나의 미래는 나 스스로 창조할 것이다. 이민준과 이민아는 병원에서 며칠간 고생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주로 감정 기복이 문제였다. 병실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며 병원 간병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나를 다시 데려오라고 윽박질렀다. 이민준과 이민아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해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보게 했다. 하지만 그 간병인은 이틀도 채 버티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못된 성질에 질려 보따리를 싸서 가버렸다. 떠나기 전에는 두 남매에게 평생 이렇게 까다로운 노인은 처음 본다며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다.
이민준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잦은 조퇴로 인해 상사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집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장처럼 변해갔다. 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어머니의 온갖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몰라보게 초췌해졌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반면 내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유진이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나는 대학 시절과 사회초년생 시절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한때 나를 자랑스럽게 했던 작품들은 지금 봐도 여전히 영감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업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 몇 군데에 제출했다. 놀랍게도 금방 회신이 왔다. 그중 더 디자인 랩이라는 회사에서 내 과거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흥분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더 디자인 랩, 내가 학생 때부터 꿈에 그리던 회사였다. 이번 면접을 위해 나는 철저히 준비했다. 유진이는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왔다. 최신 업계 정보를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룩까지 빌려주었다. 면접 당일 나는 정성껏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서 빛나는 눈빛과 꼿꼿한 자세를 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니 나도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면접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처음에는 확실히 긴장했다. 너무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으니까. 면접관은 매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여성분이었다. 그녀는 날카롭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박서연 씨, 이력서에 6년의 공백기가 있네요. 이 6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난 6년간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시간 낭비고 사회와의 단절이라고 생각하실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6년은 저에게 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정으로 편안하고 편리하며 온기가 가득한 집이 어떤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재가 노인과 아이에게 안전한지, 어떤 동선 설계가 가장 합리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만 앉아서 도면을 그리는 디자이너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디자인은 삶에서 비롯되고 또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잃은 것은 6년간 도면을 그릴 시간뿐이지만 제가 얻은 것은 삶에 더 밀착된 디자인의 영혼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 여성 면접관은 나를 바라보며 눈빛에 감탄을 담고 있었다. 그 후 우리는 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모든 긴장은 사라졌다. 내 눈에는 다시 빛이 타올랐고 나는 내 디자인 철학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면접이 끝났을 때 면접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박서연 씨, 디자인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더 디자인 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멍해졌다. 행복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 디자인 랩 건물을 나서 햇살 아래 섰을 때 나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내가 해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트랙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즉시 이 좋은 소식을 유진이에게 알렸다. 유진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나보다 더 기뻐하며 저녁에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이민준, 그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가 버린 것은 단지 공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아름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었던 보물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보물을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나는 이 먼지 묻은 진주가 과거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입사 첫날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유진이의 아파트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꼼꼼히 나 자신을 살폈다. 몸에 꼭 맞는 미색 정장은 내가 받은 첫 월급 가불금으로 산 것이었다. 아내는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쪽을 졌다. 얼굴에는 적당한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눈매에 오랜만에 자신감과 총기가 서려 있었다. 보름 전 그 초라했던 가정주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박서연, 파이팅. 더 디자인 랩의 근무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고 내 직속 상사인 김 팀장님, 즉 나를 면접했던 그분이 직접 나를 데리고 다니며 환경을 익히게 하고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다. 아무도 나의 6년 공백기 때문에 나를 얕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작품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점심시간, 같은 팀 동료 몇 명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 레스토랑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레스토랑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우리는 먹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로 그때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머, 이거 이민준 씨 전 부인 아니야? 물컵을 들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몸을 돌리자. 역시나 이민준이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가 그의 팔짱을 낀 채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민준은 나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나를 만나게 될 줄은.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굴의 경멸을 더욱 짙게 드러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신랄하게 쏘아붙였다. 민준 씨, 난 또 무슨 대단한 미인인 줄 알았네. 그냥 아줌마잖아. 이민준 씨, 예전엔 눈이 참 별로였네. 하긴 마비된 시어머니 6년이나 간병한 타출부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 그녀의 말에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내 동료들도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민준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좀 불쌍하기까지 했다. 이 여자는 아마 아직 모를 것이다. 자기가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가 어떤 종류의 어른이인지, 그녀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남자가 미래의 그녀에게 어떤 엉망진창인 삶을 가져다 줄지 모를 것이다. 나는 화내지 않고 그저 물컵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이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동료, 갓 졸업한 어린 친구가 참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우리 팀장님한테 아줌마라니 거울 안 보고 사세요? 얼굴에 바른 파운데이션은 긁어내서 벽돌 다시 쌓아도 되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파출부래요? 우리 서연 팀장님은 더 디자인 랩 수석 디자이너시거든요. 더 디자인 랩이라고 아세요? 아, 보아하니 모르시겠네요. 뭐, 수준이 다르니까요. 어린 친구의 말은 빠르고 날카로워서 그 여자의 얼굴을 순식간에 파랗고 하얗게 만들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여자는 화가 나서 어린 친구의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른 남자 동료도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이민준에게 말했다. 선생님, 같이 오신 분 좀 말리시죠.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는 거 아주 교양 없어 보입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이미 돼지 간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충격, 부끄러움, 심지어 내가 알 수 없는 후회까지 담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감싸주는 동료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자.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밥맛 버릴 필요 없잖아. 나는 가방을 들고
그들 곁을 머리 한번 돌리지 않고 지나쳐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민준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레스토랑을 나오자 바깥 햇살이 눈부셨다. 등 뒤에서 그 여자와 이민준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입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이민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내게 안겨준 모든 것을 너도 천천히 맛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멋지게 살아갈 거야. 네가 어두운 구석에서 나를 우러러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회사로 돌아오자 레스토랑에서의 불쾌한 일은 금세 잊었다. 김 팀장님이 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다. 아주 까다로운 안건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비판적인 부부로 새집 디자인에 대해 온갖 모순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원하면서도 강력한 수납 기능을 요구했고, 개방된 공간을 원하면서도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은 보장되기를 바랐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3명의 디자이너를 거쳤지만 제출된 시안은 모두 거절당했다. 이제는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김 팀장님은 이 프로젝트를 내게 맡겼다. 그것은 시험인 동시에 기회였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의 가정에 대한 이해가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흥분을 느꼈다. 나 자신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 후 일주일간 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는 클라이언트 부부의 직업, 취미, 생활 습관, 심지어 그들 아이의 성격까지 꼼꼼히 연구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요구가 핵심적으로 균형이라는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 공간과 가족 공유 공간의 균형. 이것은 바로 내가 지난 6년간 그 숨막히는 가정에서 가장 갈망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삶에 대한 나의 이해, 인간에 대한 통찰을 모두 디자인 시안에 녹여냈다. 나는 3일 밤을 꼬박 세우며 수백 장의 스케치를 그렸고 마침내 나 자신도 매우 만족스러운 시안을 완성했다. 클라이언트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날, 나는 숨겨진 수납 시스템부터 개폐가 가능한 이동식 벽,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이용해 다양한 가족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디자인까지 나의 모든 디자인 디테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의 디자인은 더 이상 차가운 선과 색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기가 있었고 영혼이 있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내 설명이 끝나자 클라이언트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놀라움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박서연 디자이너님, 어떻게 이렇게 저희 생각을 잘 하시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아내가 감격에 차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디자인은 기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이니까요. 사람과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다. 내 시안을 전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산을 추가하여 나의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자이너님을 믿습니다. 이 집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된 순간 디자인팀 전체가 들썩였다. 나는 단숨에 실력을 인정받았다.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처음의 예의에서 진심 어린 존경으로 바뀌었다. 김 팀장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두둑한 프로젝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저녁, 회사에서는 나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나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편 이민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해 곁에서 항상 누군가 돌봐야 했다. 이민아는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로 모든 바친 일을 이민준에게 떠넘겼다. 이민준은 어쩔 수 없이 자주 휴가를 내고 집에 가야 했다. 그 때문에 그의 업무에는 여러 차례 차질이 생겼고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놓쳐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다. 부서장이 그를 불러 엄하게 질책하며 가정과 일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현재 자리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민주는 골치가 아프고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다. 그는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반찬, 깨끗하게 정돈된 집, 그리고 언제나 집안을 완벽하게 관리하던 박서연을 그는 심지어 후회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때 왜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민아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혼을 요구했는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너스를 받은 날, 나는 늘 가고 싶었던 백화점에 갔다. 나는 오랫동안 눈여겨봤지만 차마 사지 못했던 캐시미어 코트를 나 자신에게 선물했다. 새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마치 새로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유진이에게도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사주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어둡고 억압되었던 과거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올라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이 되어주고 있었다. 삶의 톱니바퀴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 같았다. 내 쪽은 사업이 번창하고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이민준 쪽은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나는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전화기 저편에서 이민준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술 냄새가 풍겼다. 서연아. 나야.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바로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내 행동을 예측한 듯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끊지 마. 제발. 그냥 몇 마디만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나약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전화를 끊지 않았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전화기 저편에서 그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개자식이야. 너랑 이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술김에하는 진심은 가장 값싼 것이다. 다 미나 때문이야. 걔가 내 귓가에 계속 속삭였어. 내가 늙고 볼품없어서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자기가 이미 나한테 새 여자 봐뒀다고. 돈도 많고 내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여자가 저번에 네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야. 미나가 소개해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세게 움켜쥐어지는 것 같았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그 배신감에서 오는 역겨움의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랬구나. 내가 바보처럼 그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을 때 그 남매는 이미 나를 내쫓을 길을 다 닦아놓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이민준의 술주정은 계속되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냥 짐덩어리야. 밑 빠진 독이라고. 난 매일 회사에서 개처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사람 수발을 들어야 해. 지긋지긋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한때 효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6년간 꽁꽁 묶어놓았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의 입에서 짐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나는 전화기 속 그의 두서없는 술주정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예정에 대한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남자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나약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평온하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 역시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창밖의 밤은 먹물처럼 짙었지만 나는 내 세상이 이토록 맑았던 적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이민준에게 감사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이 결혼의 가장 추악한 진실을 보게 되었으니까. 또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부질없는 미련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해준 그에게 감사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정산뿐. 다음 날 나는 우리 공동의 친구를 통해 슬쩍 그의 근황을 물었다. 친구는 이민준이 요즘 정말 힘들어한다고 했다. 어머니의 병세 때문에 매달 약값으로 큰 돈이 나가고 회사에서는 실수 연발로 보너스가 삭감되고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새 애인은 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나는 듣고 나서 그저 담담히 웃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받아야 할 죗값이다. 나는 펜을 들고 내 일에 몰두했다. 그 더러운 사람들과 일들은 더 이상 내 시간 1초도 차지할 자격이 없었다. 나의 여정은 저 광활한 우주를 향해 있었다. 나는 이민준과의 악연이 그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나의 파렴치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료들과 회의를 하며 시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갑자기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내게 내선 전화를 걸어왔다. 내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일시 성의 여성이 나를 찾고 있는데 매우 흥분한 상태라고 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이민아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김 팀장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사 로비로 나갔다. 역시나 이민아가 허리에 손을 얹고 안내 데스크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원수를 만난 듯 즉시 이빨을 드러내며 내게 달려들었다. 박서연, 이 얼굴 두꺼운 여우 같은 년. 우리 오빠 꼴이 우스워지니까 이제 와서 다시 꼬리 치려는 거지?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우리 이씨 집안은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속물은 다시 안 들여. 그녀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커서 순식간에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많은 동료들이 사무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향해 수군거렸다. 나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고 우스웠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민준의 체면을 위해 분을 사귀고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체면은 내가 챙겨라.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그녀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이민아 씨,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첫째, 저를 괴롭히는 건 당신 오빠 이민준 씨지 제가 아닙니다. 둘째,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제가 당신들 집에 다시 들어갈지 말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겁니다. 셋째, 제가 속물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이민준과의 6년치 가계부가 떠 있었다.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지난 6년간 누가 누구 돈을 썼는지, 내가 일까지 그만두고 당신네 뇌졸중 걸린 어머니를 모실 때 당신 오빠는 내가 번 돈으로 당신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자기 차를 바꿨죠. 당신들 남매는 거머리처럼 내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었어요.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내가 속물이라고요? 내 말에 이민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줄은, 더군다나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민아 씨, 저한테는 녹음 파일도 하나 있어요. 당신 오빠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당신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코치했다고. 당신이 그가 이혼도 하기 전에 새 여자를 소개해줬다고. 당신이 자기 친어머니를 두고 늙어 죽지도 않는 노인네 짐 덩어리라고 몇 번이고 욕했다고. 이 녹음 파일 제가 경찰에 넘기거나 당신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민아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침내 공포가 서렸다. 그녀는 자기 눈에 순종적이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박서연이 이렇게 날카롭고 강인하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모든 계산과 위선은 나의 절대적인 이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때 김 팀장님과 회사 보안 요원 몇 분이 달려왔다. 박서연 씨, 도움이 필요합니까? 김 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잿빛으로 변한 이민아를 보며 말했다. 제 회사에서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이민아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동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쫓겨났다. 한바탕 소동이 그렇게 끝났다. 나는 몸을 돌려 구경하던 모든 동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방해를 드렸습니다. 동료들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고 몇몇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팀장님, 진짜 멋있었어요라고 속삭여 주었다. 김 팀장님도 내 곁으로 와 칭찬의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 씨, 아주 잘 처리했어요. 우리 더 디자인 랩은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지도 않아요. 회사는 언제나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져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회사의 웃음거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단호함과 이성적인 대처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강하며 만만치 않은 박서연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다. 내 회사에서 쫓겨난 이민아는 잿더미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한 일을 이민준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모든 분노를 그에게 쏟아냈다. 그녀는 이민준이 무능해서 여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또 모든 짐을 자기에게 떠넘겨 시댁에서 길을 못 펴고 산다고 불평했다. 이민준은 원래 일과 어머니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그녀까지 이러니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남매는 집에서 대판 싸우고 깰 수 있는 것은 다 깨부줍다. 결국 이민아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는 그들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민주는 난장판이 된 집에 홀로 앉아 전례 없는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는 결국 그의 최근 형편없는 업무 성과를 이유로 그를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에서 강등시켜 평사원으로 발령냈다. 월급도 대폭 삭감되었다. 그 젊고 예쁜 새해인은 그가 강등되고 월급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자 인사 한마디 없이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었다. 이것은 이민준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데다 스트레스까지 겹쳐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다. 마침내 어느 날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으며 향후 치료와 간병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주는 병원비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돈이 없었다. 그가 그동안 번 돈은 일부는 자기 자신에게 썼고 일부는 이민아가 여러 명목으로 빌려갔다. 그의 수중에는 거의 저축이 없었다. 그는 이민아를 찾아가 전에 빌려간 돈의 일부라도 갚아달라거나 어머니의 병원비를 같이 분담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민아는 태도를 바꿔 자기도 집안이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단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이민준에게 떠넘겼다. 오빠, 이거 다 오빠가 자초한 일이야. 그때 내 말 듣고 박서연 그 여자 잘 구슬려서 다시 데려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이제 와서 어떡해. 오빠가 알아서 해. 이민준은 여동생의 차갑고 무정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집에서 박서연을 제외하고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가 잘 나갈 때만 몰려와 이익을 나누려 했고 그가 몰락하자 누구보다 빨리 도망쳤다. 궁지에 몰린 이민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신혼집을 팔았다. 우리가 몇 년간 함께 노력해서 장만한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아름다운 환상이 담겨 있던 그 집. 이제는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집을 판 돈의 일부는 어머니의 비싼 입원비를 내는 데 썼고 남은 돈은 교회의 좁은 원룸을 얻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차가운 컵라면을 먹었다. 창밖은 도시의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그를 위한 것은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내가 해준 따끈한 밥, 내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던 집, 내가 밤늦게까지 그를 위해 켜두었던 그 등불을. 그는 처음으로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다. 박서연이 있었던 그 6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한 여자의 가장 사심없는 사랑과 헌신을 가졌었지만 그것을 제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내 사업은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그 까다로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 나는 업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우량 클라이언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나를 지명하여 디자인을 의뢰했다. 내가 디자인한 작품은 심지어 그의 가장 권위 있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다. 시상식 날, 회사에서는 나를 위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연 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업계 최고의 거물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유진이가 정성껏 골라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시상자로부터 그 묵직한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나는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소감을 말했다. 나는 회사에, 김 팀장님께, 내 팀원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박서연에게도 감사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구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유진이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파트너이자 젊고 유능한 최 이사님이 감탄과 뜨거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보았다. 파티 도중 최 이사님이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신사적인 태도로 내게 말했다. 박서연 디자이너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재능은 이 영예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디자인 철학부터 업계의 미래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놀라울 정도로 잘 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 회장 뒷문 구석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민준이었다. 그는 기름때 묻고 몸에 맞지 않는 파란색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헬멧까지 쓰고 손에는 배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마 연 회장에 있는 어떤 손님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러 온 모양이었다. 돈이 부족해서 그는 퇴근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비바람을 맞으며 배달을 했다. 그는 음식을 내려놓고 바로 가려 했지만 우연히 연 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걸린 나의 거대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만인의 주목을 받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빛나는 그 여자를 보았다. 그의 전 부인. 그가 늙고 볼품없다고 무참히 버렸던 박서연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광채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잘생긴 신사와 함께 서 있었다. 너무나 잘 어울렸고 눈부셨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싸구려 유니폼을 입고 온몸에서 땀 냄새와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마치 빛을 보지 못하는 쥐새끼처럼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비참하게 그녀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천양지차, 운니즈비. 이 단어가
이토록 선명하게 이민준의 마음에 새겨진 적은 없었다. 거대한 상실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버린 것은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조각되지 않은 원석을 버린 것이다. 그는 제 손으로 그 원석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주었고 자기 자신은 땅바닥의 진흙탕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 배달 가방이 그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줍지도 않고 그저 넋이 나간 채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날 밤의 축하 파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었고 이민준의 후회의 시작이었다. 이민준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어머니의 병은 밑빠진 독처럼 집을 판 돈을 금방 다 삼켜버렸다. 그는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예전에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은 그가 돈을 빌린다고 하자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를 피했다. 그는 이민아를 찾아갔다. 이민아는 그를 문전박대하며 자신도 그 때문에 시댁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산다고 했다. 그는 인정의 냉혹함과 세상의 야박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희망을 내게 걸었다. 그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매일 내 회사 건물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부터 저녁에 내가 퇴근할 때까지 그는 그저 그렇게 계속 서 있었다. 마치 망부석처럼. 동료들은 모두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보면 길을 돌아갔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최 이사님과 함께 저녁 약속에 가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민주는 내 곁에 서 있는 최 이사님을 보고 눈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우리 앞을 막아섰다. 박서연, 그는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힘이 무서울 정도로 강했다. 이 남자 누구야? 내 새 애인이야? 그렇게 빨리 새 출발한 거야? 그의 질책에는 질투와 분함이 가득했다. 최 이사님은 미간을 찌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그의 손에서 내 손목을 빼내고 나를 자기 등 뒤로 보호했다. 선생님,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하지만 이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쿵 소리와 함께 회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참회했다. 서연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엄마도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6년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30대 중반의 남자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그의 이 비굴하고 처량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후련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았다. 그저 낯설 뿐이었다. 나는 평온하게 내 다리를 그의 품에서 빼냈다. 그리고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이민준 씨, 일어나세요. 난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내가 감정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이 오늘 겪는 모든 일은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 다시 합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난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해줘서 내가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 지금의 내가 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러니 우리 사이는 이걸로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더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최 이사님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가시죠. 최 이사님은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몸으로 이민준과 모든 구경꾼들의 시선을 막아주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를 통해 나는 이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석상처럼 차는 미련 없이 달려 과거를 완전히 뒤로 던져버렸다. 1년 후 나는 나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과 좋은 평판 덕분에 스튜디오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나와 최 이사님의 관계도 안정적이었다. 그는 내 사업을 지지하고 나의 모든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우리는 내년 봄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부모님을 고향에서 모셔왔다. 시내에 내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사들였다. 언제든 찾아뵙기 편하도록.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난 6년간 그분들께 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며 늘 안도의 눈물을 흘리신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이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그렇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서로 아끼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곁에는 가족이 있다. 평온하고 더할 나위 없는 날들이다. 이민준과 이민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와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다가 유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아, 맞다. 서연아, 내가 며칠 전에 누굴 봤는지 알아? 이민아, 이혼했나 봐. 혼자 애 데리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더라. 예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어. 듣자 하니 전 시댁에서 걔가 너무 계산적이고 친오빠까지 등쳐먹는 거 보고 인성이 글렀다면서 쫓아냈대. 나는 커피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민준, 유진이가 말을 이었다. 걔네 엄마 작년 겨울에 못 넘기고 돌아가셨대. 걔는 일도 그만두고 그 좁은 원룸에서 매일 술만 마신다더라. 완전 폐인 됐어. 진짜 인과응보지. 꼴 좋다.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가득했다. 나는 듣고 나서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그 사람들과 일들은 내게는 이미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카페 유리창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았다. 나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그 추악했던 과거는 그저 내 인생이라는 책 속에 아주 사소한 주석에 불과했다. 그것이 존재했던 의미는 오직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길다. 나는 사랑과 희망을 품고 굳건히 걸어 나갈 것이다. 오직 나 자신만의 가장 눈부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